지금 북유럽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중국 대륙이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인 맞다고요. 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여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코펜하겐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근무하는 출입국 관리 심사원 에밀리예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만큼 충격적인 하루는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 아닌가? 북한이랑 휴전선으로 나뉜 반쪽짜리 나라 말이야. 유럽 출입국 관리 직원들 사이에선 정치 불안정, 경제 규모도 그저 그렇고 국제 무대에서 큰 변수도 아니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죠. 심지어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매혹시킨 걸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답은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으면서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코펜하겐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이름은 샤오천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의 절망적인 항해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여권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제 20년 경험상 위조 냄새가 났거든요. 홀로그램의 미묘한 차이, 종이 질감의 미세한 변화. 샤오천은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인 유학생 선미가 제가 독감으로 고생할 때 밤새워 간병해준 일 말이죠. 그땐 정말 고마웠는데 언제부턴가 동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생겼나 봅니다. 이 여권은 위조품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자 샤오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호출되었고 샤오천은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행되면서 그가 한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중국 여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한국 여권이어야 해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0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조무래기 국가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여권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여권의 비자 면제 국가 수가 세계 3위 수준이었고 국경 통과율이 99.2%에 달한다는 거였습니다. 국제 위조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 바로 한국 여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선미의 따뜻한 마음씨와 오늘 본 샤오천의 절망적인 표정이 대비되면서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유키의 등장 며칠 후 샤오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본 외교관 미유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제 위조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에밀리, 이 사건 정말 흥미롭지 않아? 미유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샤오천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 이유 말이야. 조사해보니 그가 국제 위조단의 핵심 인물이더라고. 그런데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을까? 미유키는 동아시아 전문가답게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녀의 시각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한국? 일본에 비하면 좀 부족한 나라 아니야? 경제 규모도 그렇고 국제적 영향력도. 아직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때 조사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비자 면제 국가 수가 무려 190개국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이는 세계 3위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여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더군요. 이게 맞나? 미유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국경 통과율이 99.2%래요. 외국인들의 80.5%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미유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 여권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국을 우습게 봤어. 미유키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조사를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미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 실제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35%까지 올라갔다고 해. 그날 밤 집에서 딸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한국이 어디야? 소피아가 물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나 봐. 그럼 우리도 한국 가볼까?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악 들으면서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떤 곳일까? 사람들이 왜 이 나라 여권을 그토록 갖고 싶어 할까? 저와 딸 소피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 겸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소피아가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정말 신기해. 소피아가 보던 건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서울의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아이들 한 명의 알레르기까지 체크하며 급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컴퓨터 시스템에는 각 학생의 알레르기 정보, 종교적 금기 음식, 심지어 개인적 기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선생님들 왜 저렇게 친절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자상한 것 같아.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덴마크도 교육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는데 한국의 시스템이 결코 뒤지지 않아 보였거든요. 미유키도 관심 있게 지켜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이런 세심한 돌봄은 북유럽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일본보다도 체계적인 것 같아. 다큐멘터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건교사가 아픈 아이를 돌보며 부모에게 전화하고 상담교사가 고민 있는 아이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복지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육 예산 비율,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옆자리 승객이 우리 대화를 듣고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독일 사람인데 정말 한국만큼 아이들 잘 돌보는 나라 없어요. 제 아이도 한국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이에요.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라고. 입국 수속이 정말 빨랐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몇 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로봇이 짐 옮겨줘. 소피아가 신기해했어요. 공항 곳곳에 AI 로봇들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미유키, 이거 봐요. 지하철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나와요. 정말이네. 그리고 각 차량별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 더 놀라운 건 AI가 실시간으로 승객 분산을 유도한다는 거였습니다. 혼잡한 칸은 빨간색으로, 여유로운 칸은 초록색으로. 표시에서 승객들이 균등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 안내되었습니다. 미유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어 발음이 정말 정확하네. 한국에서 이 정도로 배려해줄 줄 몰랐어. 서울역에 도착해서 버스로 갈아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버스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호텔 가는 길에 소피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님이 저희 대화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 CCTV 확인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주셨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분실물 찾기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떨어뜨리셨네요. 영무원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소피아 지갑이 영무원실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에 들어있던 돈까지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미유키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이 정도면 정말 스마트 시티네. 기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곳이었는데 600년 된 조선시대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바였어요. 와, 이건 정말 멋지다.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한옥의 첨화선과 기와 지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내부는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전통 한지로 만든 조명, 현대적 가구, 그리고 벽면에 걸린 전통 그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곳은 보통 어설픈 퓨전, 관광객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곳일 수도 있고. 하지만 메뉴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막걸리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 전통 발효차를 활용한 음료, 그리고 한식과 서양식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요리들이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셰프였는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셰프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요리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숙성시킨 전통 된장의 깊은 맛을 서양식 수프 형태로 재해석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으로는 서양 요리 같았지만 맛을 보니 분명히 한국의 맛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네오코리안 퀴즈니라는 컨셉으로 요리를 해요. 전통 한식의 맛과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기법과 세계 각국의 조리법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예약 없이 와서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황이었거든요. 미유키가 중국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특별한 곳이니 이해해 주세요. 한국의 전통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한국 퓨전 요리를 무시했는데 정말 수준이 높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야. 셰프가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았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웅장한 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유키,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웅장한 산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러게. 도쿄에도 큰 공원은 있지만 이렇게 산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된 건 흔하지 않아.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등산복을 입은 한국인 부부가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길 잃으셨어요? 아저씨가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그 부부는 자신들 갈 길도 있을 텐데 저희를 위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물까지 나누어 주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좋죠? 작지만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착해요.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주변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산하는 길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바로 샤오천이었어요. 우리는 몰래 그를 따라갔습니다. 샤오천은 누군가와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USB 같은 걸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샤오천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미유키가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샤오천을 붙잡았지만 그와 만난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유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유키, 왜 그래요? 에밀리,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일본 외교부에서 한국을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축소하라고 했었어. 그럼 지금까지. 그래,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와보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기술력, 문화, 사람들의 마음씨. 모든 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 미유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발전하는 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정작 와보니 한국의 발전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였어. 엄마 손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정말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제가 주문했어요. 어머, 외국분이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덴마크에서 왔어요. 어머, 덴마크. 북유럽. 거기 복지가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밥에 양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단무지며 계란말이며 하나하나 예쁘게 넣어주셨어요. 김밥을 받아드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얼굴에 쓰여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그럴 때는 김밥 한 줄이면 다 해결돼요. 우리 김밥은 정성으로 만든 거거든요. 힘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미유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재료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어요. 아주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계란말이,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당근. 색깔도 예쁘죠? 빨강, 노랑, 초록 다 들어있어서 영양도 좋고 보기도 좋아요.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의 지혜예요. 소피아가 갑자기 감탄했습니다. 와, 이 김밥 안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있구나. 한국은 다양해서 아름다워요. 미유키가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려, 이제 알면 되죠. 우리나라 좋은 점 많으니까 많이 알아가세요. 가게를 나오면서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내가 바보였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그날 오후 미유키는 일본 외교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본 적 없는 증상이었어요. 팔과 다리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면서 가려워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접수부터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고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간호사가 완벽한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소피아의 증상을 설명하니 바로 피부과 전문의에게 연결해 주었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같은데 혹시 새로운 음식을 드셨나요?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김치를 처음 먹어봤어요. 소피아가 답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의사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원리부터 치료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여기 병원 시설이 정말 좋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인증 병원이에요.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샤오천이 병원의 기술 유출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그는 MRI나 CT 같은 의료 장비의 기술 정보를 빼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간호사들의 대응이었어요. 샤오천이 소란을 피우는 와중에도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간호사가 침착하게 안내했어요. 경찰이 와서 샤오천을 연행했는데 그가 가방에서 몰래 촬영한 의료장비 사진들과 기술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소피아의 치료는 완벽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았고 연고도 함께 받았어요.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응급치료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치료비는 덴마크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유키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의료 시스템이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일본보다도 좋은 것 같아. 그날 저녁 뉴스에서 샤오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국제기술 유출 조직의 핵심 인물로 여러 나라에서 수배 중이었다고 해요. 미유키가 일본 외교부에 추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후 소피아의 피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이 끝났습니다.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떠날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정이 어우러진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면서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여행은 내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도 한국 와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날 밤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경험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샤오천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한국 여권. 이제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의 상징이었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반쪽짜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였어요.